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최근 계속 이 난방비 이슈가 커지니까요. 자, 한 할머니가 도시가스 보일러를 뜯어내고 연탄 난방으로 바꾸었다. 이런 기사가 또 화제가 됩니다. 또 시골의 등유 보일러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어르신들이 찬방에서 옷을 두껍게 입고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자, 지금 시대에 이 연탄 괜찮나 걱정이 좀 됐습니다. 저 어릴 때는 동네마다 연탄가스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연탄 보일러는 옛날처럼 이 구들장을 직접 데우는 것이 아니라 역시 물을 데워서 보내기 때문에 별도의 보일러실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또 전에 한참 유행했던 광고도 떠오릅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하는 이런 광고 있었죠. 반대로 또 고향으로부터의 편지, 장남에게 이런 시리즈 광고도 있었는데요. 아들아, 우린 괜찮다, 뭐 이런 광고들이죠. 하지만 옆집에는 무슨 보일러 놨다더라, 이런 광고입니다. 추우니까 말이죠. 걱정이 많아지면서 명절이 지났는데 자꾸 떨어져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납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이 떨어져 있는 가족들, 특히 고령의 부모님들 안부 한번 다시 챙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가 생각이 나네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뜨겁게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이번 주 뉴스 중에 놓치면 안 되는 뉴스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장윤선 기자의 주간 이슈, 그리고 스포츠 본부까지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이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자,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 또 그러네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이 전편에 결항됐었죠. 전편이 결항됐었죠. 그날 뭐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눈보라가 쳤는데, 근데 제주국제공항이 지금 사흘 만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제주공항 근처에 급변풍, 그리고 강풍특보 이런 게 좀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제주공항을 오가는 이 항공편 65편이 지금 결항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정된 국내에서 항공편이 모두 445편인데 결항되는 이 숫자가 여기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후에 바람이 더 거세진다라는 예보도 있어서요.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공기 연결과 관제 사유 등으로 출발하고 뭐 도착하는 항공기 19편이 지연 운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공항과 이 다른 지역 공항에 강한 바람이 부는 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용객들이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해야 된다. 네. 이렇게 공항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이것도 제주 체류객들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도착해서 이 속보를 봤는데요. 지금 저희 딸이 제주도에 출장 나가 있거든요. 네. 내일 들어오는 예정인데 지금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밀리고 밀릴 텐데 주말이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 연락해 봐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난방비 폭탄, 연일 지금 뭐 이 이슈가 가장 뜨겁죠. 근데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뿐 아니라 지금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오고 있는 것이 난방비 폭탄 이 문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난방비를 제대로 안 올려서 폭탄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에너지 바우처 문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네네. 또 당도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추경 얘기, 뭐 횡재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에서 각자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1,000조 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추경해서 돈 뿌리고자 한다. 자기를 집권하고 있을 때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 추경을 하고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의 이 2월에 추경했는데 국민은 이걸 대선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했고 재정 중독이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무려 407조 원의 국가 부채를 늘렸는데 다시 또 빚을 내자고 한다. 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관심의 초점이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한 경쟁을 여야가 좀 벌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당에서는 빚내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때 보면 여야 후보 모두 다 엄청난 추경을 네. 약속했던 국민 지원금을 약속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일단 민주당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보편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한 국민 80%는 줘야 한다. 이게 또 지금 어찌 보면 보편이냐 선별이냐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인상 대책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래서 이제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땜질 정책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이제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이거를 최대한 좀 논의를 서두르자 네. 이렇게 좀 제안을 했고요. 그 기금으로 뭐 이 횡재세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역시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유가 기간에 이제 벌어들인 돈이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이제 기여금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정책을 제안을 했고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이 지원 액수를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30% 가구에 대해서는 100만 원, 30에서 60% 가구에 대해서는 60만 원, 60에서 80% 가구에 대해서는 40만 원 이렇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전체 80% 국민한테 7조 2천억 원의 지원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계산을 내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워낙에 지금 이 난방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좀 보편복지의 이제 중요성을 좀 강조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 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이제 지방정부, 민주당 출신 지방정부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가지고 이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하고 보편 지원을 좀 추진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느낌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가 이제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아본 기억이 있잖아요. 2차례인가 그렇죠. 자, 그런데 딱 이제 그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자, 이게 어떤 또 효과가 있을지. 근데 과연 이제 지금 정부가 뭐 여기에 대해서 또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질지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 또 정쟁으로만 흐르게 될지 걱정도 있는데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광역 지자체장들도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지원을 조금 더 지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비비와 특별 교부금으로 이 노숙인 보호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숙인에게 제공할 겨울철 응급 잠자리와 거리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또 쪽방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또 노숙인에게 방한 물품을 지급하겠다. 또 저소득 가구의 단열재, 창호,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근본적으로 난방 문제를 보완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이 오늘의 폭등 사태, 난방비 폭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민주당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200억 규모의 예비비 또 제9호 규모 기금을 즉시 투입해가지고 약 이 도민 43만 5,564명의 도민들과 6,225개 시설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 김동연 지사도 또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겨냥을 했습니다. 네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도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서로 좀 상반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대전이나 강원, 동해시, 제주도 같은 경우도 각각.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책을 두고 이제 여야가 이제 충돌하는 양상을 보시면 예.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이냐가 다르기도 하지만 네네네. 애매하게 지금 여당에서 이제 빠져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주로 특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거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추가로 이제 재정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보편 적인 이제 긴급 지원을 네.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긴 한데 동시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서민들 전반이 난방비 부담이 갑자기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충격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부정해버리게 되면은 네네네. 지금 같은 난방비 폭탄 전국에서는 굉장히 여론 부담이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주로 맞춰서 그걸 비판하거나 혹은 이제 전 정부에서 가스 요금을 충분히 올려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비판 포인트를 가져가는 네네. 거지 실제로 이 지원의 대상을 넓힐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직까지는 좀 피하고 있는 네.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여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 다소 피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먼저 던진 보편이라는 전략을 좀 피해가고자 하면서도 뭔가 좀 추가 지원책을 안이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얘기를 이제 얼핏 들어보면 추가적인 난방비 인상 요인이 너무나 지금 많이 쌓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인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것이 이제 서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고심 중이다 하는 또 메시지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민심이 좀 반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예상을 못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국민들은. 설명절 끝나자마자 난방비가 가장 큰 핵심 이슈로 날리지만 네. 제가 오프닝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네. 올 겨울에 윈터 맞아요. 이즈 커밍 네. 경제 위기 옵니다. 특히 에너지 파동 올 것 같습니다. 에너지 대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거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지난해 여름부터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지서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잘 이제 체감이 안 되죠. 우리 개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이 됐다면은 그걸 준비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든 국회 차원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뭐하다 지금 이러고 있냐 이런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1차적으로는 정부가 이제 가스비 이걸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국민들의 충격도 크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야가 또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이건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또 화가 나거든요. 네. 이럴 때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만나서 긴급 에너지 대책 회의를 하든가 난방비 그렇죠. 대책 회의를 해서 국민들 설득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설득이 되고 고통을 인내하고 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 마치 이제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박정 기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생산적인 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방향이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은 정부가 지난해 세워놨던 정책 기조 그러니까 이제 재정 확대에는 없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월 초부터 시작되고 있는 여러 파고에 대해서 좀 유연한 대응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지금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도 여러 번 전해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경기를 좀 떠받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단 부정적이고 지금처럼 난방비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어쨌든 서민 경제 전반이 충격을 한 번에 받는 거를 흡수해주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재정을 푸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만 지금 똑같이 외치고 있단 말이죠. 추경 편성도 이재명 방탄용이다. 난방비 추가 지원도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정책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서너 배씩 가스 요금이 오르는 와중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영국이나 독일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직접 지원을 해줬다.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게 이번 달에 끝이면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 고지서는 더 큰 게 옵니다. 그거를 미리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점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실 필요가 있고요. 정부도 전향적으로 재정 계획을 또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현 정부가 이거 다 전 정부 탓입니다. 또 전 정부는 현 정부가 무능합니다. 그렇게 안 보고요.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몇 대 몇 뭐 이렇게 보험 사고 비율처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정책 중심으로 돌아가자.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좀 짧았죠. 연휴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요일 교통 상황이 어떤지 한번 먼저 알아보고 다음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과천봉담 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영동고속도로 부곡에 불씨가 튀는 일까지 생겼었는데요. 이 처리 작업으로 인천 방향 부곡 1, 2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광교터널 나와서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송내를 중심으로 2에서 4km 구간 안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서울 시내는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차가 많고요. 더 가서는 행주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부근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와 한강대교 사이에 교통량이 많은데요. 동작대교 지나서는 1차로에 사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구리 방향도 난지 부근 정체 조금 전에 있었던 사고 여파고요. 이후에는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은 군자교부터 정체가 심한데요. 중랑교 부근에서 조금 전까지 있었던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에는 녹천교부터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제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죠. 자, 나경원 전 의원 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제 현근택 변호사 해석에 제가 그럴듯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출마 선언문을 써놓고 마지막에 그 앞에 불자만 붙여서 읽은 거 아니냐. 내용은 사실은 상당히 결의에 불타는 내용인데 결론은 불출마 선언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살아났어요. 이게 뭐 당권 주자로 살아난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후원 세력으로 살아난 것이 이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예를 들면 뭐 친윤으로 가느냐 아니면 범친윤 내지 비윤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가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여론이 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25일,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불출마 선언은 나 전 의원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 지지층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있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직전 조사에서는 나 전 의원이 25.3%로 2위를 했었는데 적지 않은 이제 그렇습니다. 유리예요. 2위였으니까. 근데 이번엔 빠졌고 결과를 보면 김기현 의원이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왜냐하면은 당신 100% 예, 그런데 이제 당원 조사는 지금 불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422명이 대답을 한 건데요. 여기서 40%로 당대표 지지도 1위 김기현 의원이 차지했고 근데 이게 직전 조사 1월 16일부터 17일 했던 조사보다
지지율보다 0.3%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르긴 하지만 조금 거의 뭐 차이는 없지만 그러면은 줄어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반사이익을 나경원 전 의원의 반사이익을 거의 얻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갔느냐? 안철수 의원한테 갔다라고 볼 수가 그래요? 있는데요. 안 의원은 직전 조사에서 17.2%로 3위를 차지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16.7%포인트 증가한 33.9%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지니까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럼 뭐 나 전 의원의 지지층 상당수가 안철수 의원한테 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양강 구도로 이룬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격차, 이게 직전 조사에서는 23%포인트 수준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1%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8%포인트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혀진 거고. 그리고 3위는 유승민 전 의원이 8.8%였고 이어서 4.7%의 한교안, 또 3.2%의 윤상현, 1.8%의 조경태 의원 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48%, 안철수 의원이 40.8% 나타났는데 이것도 후보 간 격차가 7.2%포인트 역시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차범위가 큽니다. 지금 네. 이제 발표드린 여론조사는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컷오프룰도 결정이 돼야 되는데 본경선에 합류하게 될 후보가 누구냐, 여기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컷오프 인원의 이제 규모를 얼마로 할 거냐가 네네네. 이제 제일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죠? 아직 안 정해졌고요. 네네네. 이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이 오늘 이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 100%로 컷오프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컷오프를 몇 명까지 시킬 거냐, 그렇죠, 이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론조사에서 몇 위까지가 잘리느냐에 이제 그렇죠. 달려 있는 문제인 건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3위까지 자르냐, 4위까지 자르냐,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장고를 하고 있는데 출마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마지막 큰 변수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컷오프가 누구까지 될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제외하고는 남은 변수 중에 하나로 이제 황교안 후보의 표심을 이제 보는 분들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 그 지방선거, 총선에 이제 네. 그 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실 뒤로 물러났다가 네. 최근 다시 이 출마 선언하고 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거의 고정표 한 5% 정도를 점하고 있는 걸로 네.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한테는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갔을 경우에는 막판에 1% 2% 싸움을 할 때는 기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아니, 제가 요즘 황교안 전 대표의 메시지를 전혀 몰라서 네. 모르겠는데 친윤이에요, 비윤이에요, 반윤이에요.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총선 음모론 쪽입니다. 아직도. 네, 그런 얘기를 네네네. 여전히 이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그 선거 때 수도권 출신의 황교안 당대표 때 우리가 총선에서 폭망했다 이렇게 언급을 네. 하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수도권 연대라는 게 허상이다. 네. 이 얘기를 강조할 때 일종의 이제 예시로 써먹은 적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반발하면서 김 의원도 그때 패배 책임이 있다. 그래봐야 누워서 침 뱉기다라고 부딪힌 적이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분위기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속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3.8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하겠다. 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만남의 표면적인 목적이 사실은 UAE 또 스위스 순방성과 공유였어요. 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의 관심은 전당대회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보가 먼저 나온 건데요.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3월 8일 전당대회 참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많은 당원이 모이고 또 전당대회라는 좋은 축제니까 꼭 참석하겠다. 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이 지도부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 예. 이런 질문했더니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대해 어떻게 해달라는 말,
이거는 이제 당무 개입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도 윤 대통령이 안 했다. 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일 큰 지금 이슈가 내일 검찰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 것인데, 자, 지금 일정은 내일인데 네. 시간을 놓고 지금 아직도 밀고 당기기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요. 네네. 지금 내일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네. 정확히 몇 시에 나올 건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망원시장에 방문을 했을 때 이 대표가 직접 밝히기로는 예.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 그랬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었는데 네네. 검찰은 이건 우리랑 협의된 게 아니다.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조사할 게 많기 때문에 좀 일찍 와야 된다. 그래서 9시 반에 나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겼어요. 그렇습니다. 뭐 검찰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피의자가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냐 뭐 예, 이런 예. 불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제1야당 대표를 부르면서 최소한의 예우도 없다. 이런 얘기를 다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네네. 또 이런 불만들이 이제 서로 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횟수에 대해서도 아직 좀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요. 일단 이 대표 측에서는 한 번만 조사한다. 네네, 가겠다. 그리고 뭐 오늘 시간이 부족하다면 밤샘 조사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네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사를 소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내일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부르게 될지 끝나게 될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측이 출석 전부터 이미 팽팽한 어떤 신경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뭐 저한테 권한은 없지만 9시 반이냐 10시 반이냐 그러면 중간에 10시에 나가시는 거로 합의하시는 거로 하시고요. 왜냐하면 뭐 30분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통 크게 9시. 통 크게 더 네. 일찍 당겨서. 일찍 가고 일찍 오기 뭐 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이 검찰은 지금 뭐 한 100여 페이지 정도의 질문을 이미 뽑아놓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변호인만 대동하고 이제 지난번과 다르게 혼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수십 페이지 정도의 이제 서면 진술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박 기자님. 네. 그 보니까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제 치열한 공방은 예상이 되는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범위가 너무 많잖아요. 네.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왔는데 지금 소환되는 혐의는 배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녹취록이 보도가 되고 공소장이 보도가 되면서 네. 양측의 전략이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짧게 핵심만 정리해 드리자면 이 검찰에서는 이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네. 이런 상황이 보고가 됐고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어야 사업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배임이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취득할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이재명 대표한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눈 감아줬든지 네.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네네. 이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약간 약화된 거 아니에요? 이 예. 모든 비리의 수괴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뭐 질문하겠지만 어쨌든 배임 관련해서. 엄밀히 네. 말하면 지금까지 이제 검찰발로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네.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제 뭐 소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언이나 증거는 아직 확보를 못한 거죠.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뭐 700억이 이재명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세후 428억이 이재명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이 얘기가 대부분 있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제 남욱 변호사를 통한 이제 전원이었기 때문에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만배 씨가 직접적으로 그걸 확정해서 네. 증언해 준 적이 없는 상황이라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부르기는 좀 무리였다라고 검찰도 판단한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배임은 지금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묵인했다. 이런 네. 정도 혐의가 되는 거네요. 배임 혐의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에게 개발 이익 지분을 네. 뭐 대장동 일당이 약속받은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분 관련해서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지만 어쨌든 배임 혐의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민간 이익이 많이 늘어났어도 공공 대 민간 이익을 6대4로 확정해 놔서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 이익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이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뭐 날선 공방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질문도 많지만은 여러 가지 진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십 네. 페이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 뭐 가름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설명할 부분 더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방은 치열할 것이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이제 최은순 씨. 근데 이제 이 장모 최모 씨 함께 통장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라는 인물이 있는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통장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이 유죄다라는 게 확정된 거네요. 예, 1심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 씨 같은 경우는 2013년 4월부터 10월 이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최은순 씨와 공모해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안 씨 같은 경우는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라고 계속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검찰은 안 씨가 통장 잔액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네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죠. 재판부의 판단은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 최은순 씨, 그러니까 최 씨의 네네. 재판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모의 재판과 직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뭐 속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최 씨와 안 씨는 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최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게 원래는 이번 달 13일에 이 재판이 진행돼 있었는데 이게 또 사흘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왜 연기가 된 거냐 여러 가지 뭐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장모 최 씨의 어떻게 뭐 사법 리스크 예.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 또 이 오늘 안 씨의 이제 판결을 봤을 때 이 항소심에서의 최 씨에 대한 재판 결과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불법 그 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건은 이제 뭐 공모를 둘이 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1심에서는 최 씨도 이제 징역형을 받았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공모 혐의가 둘 다한테 인정된 셈인데 셈이네요. 2심에서 연결이 될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 세력이 관리한 또 다른 종목의 주식도 거래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2부 주간 이슈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실내 마스크 해제가 지금 D-3 1월 30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가왔는데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31,711명이다. 자, 어쨌든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라서 또 해제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또 이제 이 감염 취약 시설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또 쓰셔야 됩니다. 보니까 학교도 대책 마련들을 각각 하고 있더라고요. 음악 시간에는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소리를 내서 합창을 하거나 그럴 때는 또 이제 조용하게 공부하는 시간에는 이제 벗어도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한입 뉴스 정리하고요. 저희는 월요일을 또 기약해 보죠. 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이 디저트 송은요. 좀 가슴이 아픈데요. 청취자 5484님께서 김현정의 멍 신청합니다. 가스비 폭탄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에 멍이 드셨다는 얘기 같아요. 저희 집도 이렇게 더 많이 나올 줄 몰랐네요. 노래 가사처럼 가스비 예전으로 다 돌려놔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셨어요.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끝낸다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동사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나 자동차 따위가 들끓다란 뜻과 어떤 일 따위가 복잡하게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모이다, 몰리다, 붐비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붐비다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나 자동차 따위가 들끓다란 뜻으로 쓰이면 이 골목은 낮 시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밤에만 붐빈다와 같이 쓰겠죠. 또 어떤 일 따위가 복잡하게 돌아가다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정신 못 차리게 일이 붐비는 가운데서도 그는 서두르지 않고 일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붐비다와 비슷한 동사로 북적이다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매우 수선스럽게 들끓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여서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적이다에는 앞서 말씀드린 뜻 외에도 액체 상태의 것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일다라는 뜻과 술이나 식혜 따위가 괴어 끓어오르다라는 전혀 다른 뜻이 있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대설 경보가 내려진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시간당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고요. 호남권 서부에도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눈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권 서부와 제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다 찬 공기가 강해지면서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내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저녁까지 호남 서부와 제주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2에서 7cm의 눈이 예상되는데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간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도 최대 30cm 안팎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최근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오늘부터 모레 사이 눈 내리는 지역에서는 이 눈이 얼어서 빙판과 도로 살얼음을 형성합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제주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대부분 해안과 산지 또 내륙으로 강한 바람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해상의 물결 또한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동쪽은 매우 건조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올해 투자분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합니다. 정부는 경기 대응 차원에서 34조 1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55% 집행률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대출금리가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다만 가계대출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충돌해 10명을 사살한 직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을 2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방역당국은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이후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 보면요. 네. 여기 너무 좋아요. 이런 이제 후기 글들 많습니다. 알고 보니 건당 3만 원을 받고 맘카페에 병원 홍보 댓글을 단 바이럴 마케팅이 딱 걸렸다. 네. 그러니까 뭐 보톡스 맞을 때라 문의했는데 가격 대박이에요. 뭐뭐뭐 피부과가 가격도 좋아서 애도 같이 받았어요. 과잉 진료 전혀 못 느꼈고요. 오히려 저희 6살 아이 간단히 때우는 걸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치료했어요. 맘카페에 실제 올라온 댓글들입니다. 네. 근데 되게 많이 보는 내용 아닌가요? 흔히 많이 보고요. 네. 이런 거를 봐야 좀 안심이 돼서 그렇죠. 그곳을 찾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검색하면 항상 그런 걸 토대로 맞아요. 업체를 고르고 뭐 병원도 평판. 가고 네 그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것들이 모두 병원 의원 전문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환자 개인이 올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병원 관계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까지 이번에 유출이 됐는데요. 네. 이 업체들은 특정 카페에 오랜 기간 활동한 계정을 활용해서 회원처럼 활동을 하고 네. 홍보성 글을 올리고 돈을 받는데 뭐 한 병원에서는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이런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하게 먹히니까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뭔가 홍보 같아, 광고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뭐 알고 있거나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을까 의심도 해보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이 건당 가격과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보다 상세하게 나온 겁니다. 네. 보도자료에서 업체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건당 4만 5천 원에 최소 10건 올려주겠다. 50건 이상 하면 건당 3만 원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병원뿐이겠어요. 어디 뭐 물건에다가 뭐 없어, 음식점. 네. 근데 수많은 홍보가 활개를 치긴 하지만 특히 이런 병원 홍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 법 위반이군요. 네. 느낌상으로도 이건 사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카페에서 오래 활동을 한 계정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어떻게 딱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또 법적으로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참 이런 홍보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실 오래 활동한 계정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런 일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역바이럴이라는 것까지 기승을 부러. 네, 오히려 이제 다른 업체가 저기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음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으로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경쟁 병원 쪽에 악성 댓글을 다는 거군요. 여기 가봤더니 불친절하고 과잉 진료를 하더라. 여기 음식점. 예전 한때 학원가에서 아주 치열했던 일타 강사끼리. 네, 맞아요. 이거 소송까지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기억하시는군요. 요즘에는요, 이게 또 아이돌 산업에서도 역바이럴이 있어요. 바이럴과. 네. 근데 이미 유명한 이런 대형 카페들은 말이 맘카페지 뭐 그냥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의 장이고. 네. 그래서 상업화된 지도 오래됐고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돈을 받고 광고하는 건지 뭐 방법도 점점 교묘해지니까 알아차리기가 네. 쉽지 않은데요. 뭐 홍보성 글을 걸러내려고 나름대로 그 글을 올리는 사람 회원 정보도 살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어떤 글들을 올렸나 네. 계속 그 업체만 홍보를 하고 있었나 네, 뭐 이런 네, 걸 네, 확인을 네. 하시는 건데 아하. 사실 이런 계정들이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그냥 일상 글들을 올리면서 나름의 그런 빌드업이랄까요? 축적을 네, 해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일반 회원처럼 보이니까 믿고 이렇게 일상 정보도 많이 주시는 분이 네. 여기 좋다고 하면 여기 믿고 가도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아이고. 근데 이런 활동으로 결국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 잘하는 줄 알고 갔는데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홍보비에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진료로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쓴 비용은 벌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의료업계 관계자는 광고비로 수천만 원을 쓰다 보니까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진료까지 권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이것은 결국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런 이제 거짓된 바이럴 광고에 업체와 이제 의견까지 주고받으면서 네. 서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개인이 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 업체가 쓴 거였고 네. 실제 가서 체험한 체험기를 쓴 줄 알았는데 가공되고 조작된 거였고 그러니까 보기 좋게 그럼 결국 이런 병원을 더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이런 좀 부당한 광고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전하다 보면 차 뒤에 스티커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네. 뭐 완전 초보. 저도 제가 무서워요. 막 이런 부분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네. 많은 게 이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또는 아이 혈액형은 BH 플러스 A형. 이런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를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네.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이 스티커의 그 효용성 여부에 네네. 대해서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전에 응급 전문 간호사 출신의 한 유튜버가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 그전에도 구급대원이나 의료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언젠가부터 이제 조금씩 지적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현장을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일단은 그 스티커를 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우리 아이를 좀 배려해 주세요 하고 붙인 건데. 네. 그 만약에 스티커를 발견했다고 하면 스티커에 적힌 내용만 보고 그 혈액형대로 수혈할 리가 없다는 거죠. 네네. 원래 병원에서 그렇잖아요. 정신이 온전하고 괜찮은 환자가 직접 자신의 혈액형이 이렇다 정보를 밝히더라도 무조건 검사부터 진행하는 게 순서니까요. 그렇죠. 또 사고면 응급 환자인데. 네. 그리고 스티커를 만약에 또 발견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어른만 탄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괜히 아이를 찾다가 시간을 더 지체할 수도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응급 차량은 차량이 많이 훼손돼서 빠르게 수색하고 보이는 대로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소용이 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이 내용을 듣고 심지어 자기 혈액형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네. 스티커 보고 수혈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사고 난 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그 집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스티커를 무조건 믿겠냐.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도 못하고 사서 붙였다. 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 마음 이용한 상술이 맞구나. 어쩌면. 예, 이렇게 좀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여담으로 아이가 타고 있어요까지는 괜찮은데 네네네.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거는 또 기분 나쁘다 하시는 여론도 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요즘에는 아예 이런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전에 큰 비난이 일었던 스티커가 있어요. 미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나요. 이게 무슨 막 이런 네. 공분이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요. 초보 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하자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네, 네.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막 독특한 제각각의 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아예 쓰지 못하게 될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 차도 아이는 완전 초보예요. 혼자 네. 운전을 두려워해서 뒤에 네. 크게 완전 초보 붙였는데 제가 자주 몰거든요. 근데 저도 맞아요. 길을 가다 보면 완전 초보 붙인 차인데 베스트 너무- 드라이버야 보면 너무 운전을 잘하는 차도 있고 이렇게 저걸 신뢰할 수 있겠는가 스티커를 그런 고민들은 점점 커집니다. 자, 요즘처럼 날이 추울 때 이 따끈한 어묵 국물 저는 정말 많이 네. 생각나거든요. 근데 어묵꼬치 재사용 이거
간혹 나오던 얘기인데 네. 이 논란에 또 불이 붙었네요. 이게 서울시 강서구가요. 네. 전국 최초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난데없이 이 어묵꼬치 논란이 다시 네. 시작됐습니다. 네. 일부 가게에서 어묵꼬치의 끝이 까맣게 변할 만큼 너무 오래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위생 문제가 불거지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등장한 조례안인데요. 개별적으로 찝찝하다라는 의견은 있어 왔겠지만 네. 이렇게 9차원의 조례안이 등장을 하면서 네네네. 동조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과 달리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부담스러워하고 계세요. 사용한 어묵꼬치는 세제에 풀어놓은 물에 담가서 씻은 뒤에 햇볕에 말려서 사용해왔고 끓는 물에 삶기도 했고 그만큼 충분히 세척하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이게 꼬치 하나에 30원에서 한 50원 단가가 나온다고 해요. 예. 고스란히 비용에 반영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꼬치를 일회용품 취급을 하면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거죠. 네. 뭐 나무꼬치를 실제로 우리가 그걸 빨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식당 수저나 입을 대고 마시는 카페 유리컵도 그럼 다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냐. 어느 정도 세척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다라는 의견인데 자,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전문가가 등장했어요. 네.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된 꼬치 목재류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재사용할 수 냈습니다. 있다. 네. 그래서 강서구의 조례안도 전면 금지가 아닌 가급적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열심히 세척하시는 가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가게도 있을 거라서 여전히 이 재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꼬치가 낡아야 더 맛있나요? 여기가 노포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 새 거면 새로 문연 집인가? 개업하셨나요? 네네. 그래서 노포를 선호하는 마음에 또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러시아 하원 의원들이요 해외 휴양지에서 호화 휴가를 즐기고 인증샷을 올렸다.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거기다 또 침략 국가인데. 자, 국민들을 전쟁터에 내몰아놓고 이럴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주의회 의원, 러시아의 주의회 의원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호화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낸 사진을 올렸고요. 또 다른 주의회 의원은 멕시코로 가서 휴양지에서 술 마시는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벌고 늘 쾌활하세요. 이런 새해 덕담도 아주 야무지고 해맑게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돈이 무슨 걱정이겠어요. 돈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의원의 지역구가요. 특히 이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라는 곳인데 우크라이나하고 접경 지역이고요. 아이고. 이 지역 출신의 남성 수천 명이 최전방으로 불려갔습니다. 공식 전사자만 100명에 이르고요.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이 일로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면 개인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서를 사전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올해 초에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사후 수습을 하고는 있는데 안 그래도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이 이미 받은 상처는 어떻게 되돌려 놓을지 참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누구보다 자본주의적 혜택을 누리는 사회주의 국가 지도층의 모습이다 라고 일침을 가하고 또 어떤 나라든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네. 이런 자조적인 모습. 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병사들이 이 사진을 본다면 정말 허탈하겠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국민 전체가 마찬가지죠. 전시 중인 나라의 국회의원 휴양지에서 이러고 있다. 참 생각만 해도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가? 또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요.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챙겨보겠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사탐정 장윤선. 그렇게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있어요. 네, 저희 여기만 오면은 최영일의 시사 맛집 네. 하려고 하는데 자꾸 탐정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거기는 본부니까. 네, 본부에서 이제 명을 받아서 이제 위장 잠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잠입 그러니까 뭔가 약간 불법 같다. 그러니까요. 예. 네, 합법 잠입입니다. 네, 취재니까. 네. 자, 이번 한 주 놓쳐서는 안 될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뉴스가 사라졌다. 자, 지난 25일 오후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오찬 예정이다. 이런 맞아요. 이제 기사가요. 연합뉴스 TV, MBC, YTN 등등 보도가 됐는데 현재 기사가 전부 삭제됐다. 이게 오히려 화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네. 기자단이 합의한 포괄적 엠바고 규정을 위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풀어서 좀 포괄적 설명해 주세요. 엠바고는 또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막 네, 이러실 어려워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단하고 출입처하고의 약속을 해서 보도 유예 언제까지는 보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보도 유예를 해달라라는 네네. 조치가 포괄적 엠바고입니다. 그러니까 엠바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서 다 묶어서 묶어서 규정을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못 쓰게 한다. 관련 기사를 네. 전부 쓰지 마. 뭐 이제 이런 거라고 네네. 이해를 좀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기사가 재밌었던 게 지난 25일 보도 내용을 보면 네. 이게 대통령실 기자들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수의 여당 관계자 말로 보도가 됩니다. 이런 거는 통상 대통령실에서 쓴 게 아니고 네. 여당 출입하는 국회 출입 기자들이 쓴 네네네. 겁니다. 여당을 출입하고 의원이 있는. 얘기했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알고 있는 초청받은 그런 의원이 자기하고 친한 기자에게 흘려서 보도되는 경우가 그리고 이 사람 같으면 이 사람도 그래서 2명 이상 확인되면 기사 쓰는 거죠. 네, 이런 거 약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나 초청받았다. 뭐 네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바로 이제 쓰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하셨고 반저 초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그게 뭐 여사 일정이든 대통령 일정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실에서 통상 일보를 써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당 관계자 말로 나와서 이거 좀 이례적이다.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네.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오찬을 했어요. 그랬잖아요. 이것도 여당 발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오늘도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 초청해서 오찬했거든요. 네. 이것도 여당 발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발이 아니라. 대통령실 발이 아닙니다. 통상 대통령 관련된 기사는 대통령실에서 일보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부 여당 발로 여당의 복수 관계자로 확인된 내용을 기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 물먹이냐? 막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대체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몰랐어요. 이 사안을.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한테 대통령의 일정을 공유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에 정보 게시판이 있잖아요. 네네. 정보 게시판을 보면 그 안에 여당도 올리고 야당도 올리고 뭐 각종 뭐 출입처 다 정보가 경찰 뭐 검찰 모든 정보가 올라오는 정보 창고가 회사마다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보 창고에 올라오는 걸 보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나중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대통령실 기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뭔가 이상하게 우리들에게 이상한 페널티가 생기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는 것 같다. MBC 그래서 기자 전용기 그렇습니다. 안 태우고. 이기주 기자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이 분위기 계속될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 일정에 풀기자를 붙여서 취재하게 하는 걸 안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의견 뭐 이런 것들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취재는 늘 경호 엠바고가 붙어요. 왜냐하면 경호 때문에 먼저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 공개해서 기사는 미리 써놓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풀해주세요 하는 시점에 전체 그 기사를 푸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전부 어쩌면 지금 오찬이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뭐 대개 2시간 정도 오찬을 하니까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일정 진행 중이라는 걸 제가 확인했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 이때는 이제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일정. 장소가 어디냐?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소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경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생겼지만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기사는 못 썼지만 이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걸로 됐다. 보인다. 됐고 있고 다음 주에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기자단 정보 교류 문제는 좀 심각해 보여서 제가 더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냐면요.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보도된 적은 없는데 지난번에 UAE 쭈리히 다보스 포럼까지 네네네네. 쭉 있었던 대통령 순방 당시에 네. 당시 대통령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기자단 내부에서 이거를 일정표를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자단의 간사가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간사가 만든 일정표가 49개사 기자들로 구성되어 네, 있는 네. 단톡방에 이 내용이 올라갔는데 그 간사 입장에서는 좀 취재를 원활하게 해보자라는 네, 네, 취지였을 네. 테지만 이 내용이 대관 업무하는 쪽 그리고 심지어 대학 게시판까지 올라가서 문제가 좀 아이고, 생겼던 것 유출됐구나. 같습니다. 네.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출자 누구야? 이걸 찾아봅시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요청하기를 이거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설령 이게 유출이 돼서 기자단 내부에서 징계는 할 수 있지만 네. 이걸 가지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은 네.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해서 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좀 유야무야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이 수사 의뢰건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통령실과 출입기자단 사이의 정보 교류는 네. 상당히 난기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성 의원들과의 여사의 오찬. 또 이게 전당대회 앞둔 상황에서 좀 오해 살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또 이제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어제 일요신문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회적 약자 돕기 센터를 설립 추진한다. 이런 소식을 대통령실에 확인했더니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럼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어쨌든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한 지 여러 가지가 됐고 네. 이 대구 서문시장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시작이 시작됐고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체계적인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요. UAE에서 그 여사의 그 개인 단독 일정이 6건이 넘었어요. 네, 뭐 이 네. 정도 되면 사실상 제2부속실이 반드시 필요한 예. 거고요. 메시지 관리뿐만 아니라 동선 관리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리가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 이것은 국회 운영위에도 보고가 좀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인 골간을 타고 이루어지지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지적이 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비서들이 어떻게 투입이 돼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뭐 예산 쓰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공식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많고요. 특히 저는 김건희 여사가 기자들을 접촉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사인이던 시절은 뭐 당연히 그렇지만 예. 공인이 된 이후에도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이번 일요신문 기자를 통해서 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할 거면 정말 공식화해야 되는 거죠. 그냥 사적으로 기자들 개인적으로 통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믿는 기자하고만 할 수도 있고 아닌 기자하고는 통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네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나온 얘기지만 그러니까요. 굳이 대통령이 뭐 폐지하겠다 했던 제2부속실을 부활하기 어렵다면 네. 1부속실 안에 여사 공식 수행팀 해서 뭐 4명이 있습니다. 6명이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긴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있다는 얘기가 이제 누가 담당하고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팀을 공식화해버리면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자, 사실 다른 거보다도요. 지금 이 김 여사 지금 좀 빛과 그늘이 있는 것이 공식 행보는 시작을 했는데 행보 나설 때마다 함께 거론되는 게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네. 지난 공판에서 이 작전 세력의 또 다른 주가 조작 의혹인 우리기술이라는 이 종목의 거래 명단에
여기 또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 씨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이제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이 문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네. 이제 후보 시절에 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라고 사과를 한 게 끝인데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계속 새로운 팩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 되면은 불러서 조사를 좀 해서 좀 말끔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제기가 안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관련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로 또 확인이 된 겁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차하고 2차로 나뉘는데요. 그중에 2차 작전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던 그 시기에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의 주식도 함께 관리했었던 정황이 네.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판검사들의 질문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래요? 겁니다. 네. 예. 이것은 지난해 5월 20일 날 열린 재판에서 이제 확인이 좀 된 건데요. 토로스 증권이라고 거기 김모 지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 이 사람 신문하는 과정 중에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뭐 이렇게 주식을 샀던 시점이 2010년 9월부터 10월 사이잖아요. 네. 요때 10월 말까지 하고 10월 말부터 다시 1회전을 끝내고 2회전을 위한 매수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때 김 여사 계좌에 매도 자금이 한 10억 정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네네. 이 10억 정도에 있었던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또 산 거예요. 예, 이러면서 그때 명단 가운데 모친인 최은순도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계속 김건희 여사 네네. 주가 조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증인도 아니고 판검사에 의해서 계속 이 정황이 나온다는 것을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은 검찰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고 예, 관련 예.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계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세히 이제 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다 보니까 네. 눈에 잘 띄진 않는데 안 써요. 주류 예. 언론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뉴스타파 기자들이 뭐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수준인데 이 내용이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면 네네. 보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마 언론단체들이 분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매체에 실렸느냐의 내용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 과정에서 나온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친밀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작전 세력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이른바 김건희 파일로 알려진 이미 알려진 거죠. 예, 엑셀 파일에서 확인된 내용과 실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근데 이 내용이 공판에서 검사가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한번 보도된 건데 그때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작전 세력의 네. 노트북 그 네. 안에서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파일 가운데 나온 내용 중에 보면은 비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민모 이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관리하던 그 엑셀 파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상당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건데요. 검사가 이제 그 토러스 증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대우 계좌 9억 2,202만 7,758원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네네. 그런데 김건희 명의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2010년 12월 15일 예수금 잔고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숫자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네. 9억 2,202만 7,758원. 58원은 네. 기억이 나네요. 58원. 네네. 이렇게 끝자리수까지 정확하게 일치된 금액이 전부 인출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상 관리를 했었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본인 아니면 알기가 그러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제3자를 불러다 놓고 이것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와서 검찰에 상당한 내용을 좀 진술을 해주면 수사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1심 선고가 2월 10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건 그냥 마무리가 되면 결국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1심이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래도 되는 건지 이것이 공정한 재판 상식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묻고 있다.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아까 이제 금액이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9억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9억 2천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9억 6천. 네, 9억 6천. 그렇죠. 9억 6천 202만 7,758원. 우리한테는 4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의 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이제 뭐 이틀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관심을 끌었던 것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오찬 소식이 나왔고요. 저녁에는 또 초선 의원들과 만찬도 가졌다. 굉장히 이제 모임이 많은데 오늘은 또 여사의 오찬 모임이 있다. 자, 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전당대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보도는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는 꼭 참석하겠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오찬 만찬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리된 내용만 보면 어떤 얘기들이 오간 건지 궁금한데 좀 풀어주시죠. 일단 양금희 대변인이 쭉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오찬 메뉴까지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을 기사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쫙 적어가지고 오셔서 풀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쭉 나왔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전혀 없었다 이렇게 네, 라고 주장은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그 기사는 안 나왔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민환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언론 기자들이 조만간 보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냥 말하면 보도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감정이 그닥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우로 특히 이제 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다음에 기후환경대사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아니면 일찍 그만두던가 애매한 시점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정책적으로 혼란을 키운 다음에 출마하냐 안 출마하냐 문제를 가지고 한 달씩이나 이렇게 전국을 흔들었던 문제는 옳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출마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진짜 엄마를 선점하고 이번에 누가 되든 3월 8일 날 전당대회에 뽑히는 분은 가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 엄마가 되게 만든 그 솔로몬 왕은 정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리석은 왕인 거냐? 어리석은 왕이 된 게 진짜 엄마를 내치고 가짜 엄마에게 아기를 맡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다만 이게 또 다른 분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그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고 다음 주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불꽃 튀는 전대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들을 다 삼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윤 대통령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은 또 불거지고 있어요. 문제는 없습니까? 당무 개입 논란은 사실은 초반부터 있었어요. 당원 100%로 하는 게 어때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거 당무 개입이고 공무원의 이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그 자리에 나오셔서 꼴대로 옮긴 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셨어요.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비판을 했을 때부터 이제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다만 공선법상 1장 제2조 적용 범위를 보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의회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당대회 대표를 뽑는 것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가서 막 우리 당원들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응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과거에도 취재를 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도 참석할까 말까 상당히 세게 검토를 했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래도 이제 거예요. 영상 메시지로 한 거죠. 네. 그럼 왜 그랬냐? 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무슨 말을 하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파장이 커지면 네.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네 대통령은 갔었고요. 대독이나 영상 메시지를 냈던 분들은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경태 의원 지금 이제 선거 출마 선언했는데 이렇게 좀 강한 얘기를 했어요. 특정 후보를 위한 전당대회는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지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건 뭔가 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건가요?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났다? 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네. 나 이럴 거면 뭐하러 해. 차라리 지명하지라는 정도로 비판은 생각이 많고 본인 이제 스스로 이제 후보로 뛰고 있는데 뭐 어디 뭐 좀 안 되잖아요. 그 여론조사 지지율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자유롭게 출사표를 내고 메시지도 내고 정책 경쟁도 하고 선명성 경쟁도 하고 누가 더 우리 당을 더 좋은 당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뽑더라도 반장을 뽑더라도 뭐 이런 경쟁이 되는 것이 사실은 민주사회에 당연한 건데 그게 사실은 많이 그 탈각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경태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당 내부에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처럼 이렇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말을 꺼냈다가 나도 이준석처럼 나도 나경원처럼 나도 유승민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공포심 같은 게 만연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전화하면 계속 이거 좀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큰일입니다라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조경태 의원처럼 용감하게 나서서 말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취재하면서 느끼는 일감은 그동안 보수정당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 젊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래서 되겠는가라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유승민 전 대표라도 나경원 전 대표라도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선배로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으나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엔 뭐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 아직은 이제 후보 등록 기일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정당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주에 이제 후보 등록인데 이 후보 등록 시기까지 좀 주목해야 할 대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역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반전 드라마의 출발은 유승민 전 의원의 출사표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출마 그때부터 여부. 이른바 야구에서 9회 말 역전 홈런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기류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니죠.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이 구도가 좀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오늘 입수한 국민의힘 대회비 자료를 좀 보면 당원의 구성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수도권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TK가 가장 높다. 영남 지역당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TK나 PK 모두 2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김기현 의원, 장제원 의원의 뿌리를 두고 있는 PK도 20%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압도적 1위 분위기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도. 그리고 세대별로도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5060 세대가 가장 많아요. 그러나 이 역시도 압도적 1위 이런 것은 아닙니다. 20, 30, 40 세대를 합치면 최소 30% 이상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대 잘 몰라요. 누구에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막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당원의 구성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막 길게 설명을 해야 돼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김기현과 안철수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큰 차이 없이 저희가 일부에서 좀 왔다 갔다 짚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특히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이 당심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에휴, 대통령은 못 이겨요. 이런 분위기가 파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조금 승부의 변수가 있어야 흥행이 잘 되는 거잖아요. 예, 재미가 없잖아요. 결론이 뻔하면 재미가 없고요. 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성남FC 이제 후원금 의혹.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지금 18일 만에 이번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이제 내일 이제 소환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좀 자신감이 있는 걸까? 준비를 다 마쳤을까? 궁금한 대목이 있고 대장동은 워낙 오래 또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번 조사로 좀 일단락이 되겠습니까? 또 한참 이게 질질 가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아니에요. 어제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련자들 이제 쭉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어차피 기소는 정해졌다. 그러니까 답정 기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소는 한다. 예, 구속 기소. 로 보고 있어요. 구속영장까지 친다. 예, 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치거나 이러면 불체포특권 안 쓸 수가 없다. 이러면 언론과 여당에서는 당연히 방탄국회다 이렇게 비판을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수순이다. 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오로지 이재명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법조인들에 대해서는 누구 불러서 소환조사했다는 소식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찌 보자면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은 그냥 뭐 지역 토착 비리다라고 네이밍을 하고 있지만 드러난 그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본다면 지역 토착 비리를 넘어서 법조 게이트도 될 수 있고요. 언론계까지도 확장이 된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방위적인 수사는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은 이번에 일단 가지만 가서 한 큐에 끝낸다. 뭐 1박 뭐 2번 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아주 분명한 것 같고요. 밤을 새더라도 끝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밤샘 조사는 없어졌어요. 인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밤 늦은 시간까지 조사는 할 걸로 보이고요. 이거 말고 백현동 또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 또 있습니다. 또 부를 거예요.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될 거다. 그리고 아마도 2월, 3월까지 계속될 거다 보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본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시스템으로 갈 거고 이 분위기는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민주당도 그렇게 보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보고 있고. 야, 끝이 없습니다. 당기는 끝없는 싸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것인가.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지리한 법률 공방 속에서 민생은 실종되고 정치가 점점 국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정치권도 검찰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위기 너무 심각하고 가스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시름을 앓고 있습니까? 정말 정치는 정치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로 정치를 이렇게 망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기소될 시에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옳다 그르다 국민 일반 여론조사와 또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엇갈림이 있어요. 자, 민주당의 고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내일 주말에 당장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네, 자 금요일 마지막 코너입니다. KBS 스포츠국의 정윤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PD님 막 날라서 들어와요. 뛰어서. 스포츠 PD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산에를?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실내 조깅.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최근 이 SSG 추신수 선수가 말이죠. 네. 미국 텍사스 지역의 한인 라디오에 출연을 했던데 여기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렇죠.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뉘앙스를 말씀드리자면은 안우진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선수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안우진 선수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측면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우진 선수를 좀 용서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안우진 선수를 이제 용서해야 한다. 어찌 보면 같은 뭐 선배 선수로서는 그렇죠. 조금 포용과 이제 어떤 뭐 양해, 용서 이런 걸 이제 얘기한 셈인데, 자,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정작 야구계에서도 경솔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추신수 선수를 두고 야 진짜 선배다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찬반 양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크게 이제 찬반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추신수 선수의 위치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확실하게 반대 혹은 찬성의 목소리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영명 선수가 전에 이제 한화와 KT에서 뛰었던 안영명 선수가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행동 자체는 용기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하긴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추신수 선수가 후배들의 어떤 소위 말해 총대를 맸다고 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그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대중적으로 보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보거나 이것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는데 이제 어찌 보면 야구계 내부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또 선배가 저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일부 지지가 있다. 그 정도의 뉘앙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 학폭 관련 문제들이 말이죠. 스포츠 포문을 통해서 여러 번 다뤘지만 요즘엔 또 넷플릭스 드라마 때문에 엄청난 지금 이 관심이 쏟아져서 지금 이 스타들 뭐 스포츠든 연예인이든 학폭 문제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배가 직접 후배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보니 양상이 좀 달라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자, 2011년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영상까지 지금 막 확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 얘기 오래 하셨죠. 네네. 근데 사실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일단 사과를 받아줘야 이제 저희를 포함한 다른 외부인들의 용서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용서를 한다 그래도 정작 가장 중요한 상대인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를 받으리 못한다면 이 용서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린 제3자인데 당사자끼리 먼저 이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안우진 선수가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총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마저도 사과를 시켜야 안우진 선수가 진정으로 사과를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결국은 이제 사실은 가해를 했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고 맞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아서 지금도 사실은 난 사과 못 받네 그러면 끝까지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평소에 잘해야 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달에 이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던 안우진 선수인데 말이죠. 자, 이어지는 학폭 논란을 이제는 좀 매듭짓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그럼 본인이 한번 좀 이제 집중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는 어떤 그 스포츠에 있어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성취보다는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열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안우진 선수가 이후로 이제 영광을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환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뤄낸 업적에 대한 그 과정이 만약에 개운치 않다면 이게 평생 약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WBC 앞두고도 안우진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대표 복귀를 논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가장 좋냐면 안우진 선수 본인을 위해서 가장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우진 선수가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 말이죠. 이 2월이 되고 그 다음 달 3월이면 WBC가 닥쳐오는데 네네. 지금 아쉬움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청취자 8511님, 5050님, 정현호 PD 숨 좀 돌리고 하세요. 이 스포츠 PD라 지금 산해를 질주해서 구름다리를 달려서 스튜디오로 오다 보니까 네네. 호흡이 지금 가쁜 게 사실입니다. 네. 정말 스포츠 PD 같지 않습니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네.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축구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원의 오현규 선수가 스코틀랜드의 명문 구단 셀틱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5일 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적료가 300만 파운드고 연봉이 5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7억. 그리고 이제 이적료가 40억이 되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이적료에서는 무려 7배 정도가 뛰었고 연봉으로 있어서는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한 점이, 그러니까 의아하다기보다 좀 특이한 점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엔트리에 들지 못했던 가장 아쉬운 선수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막상 해외 리그를 진출은 가장 먼저 했다는 점이 좀 특이했죠. 그러네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우리 선수의 첫 이적 소식이기는 한데 문제는 엔트리에 들지 못했던 선수가 먼저 진출했어요. 자, 그런데 이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선수 이강인 선수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소속팀 마요르카. 마요르카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때 더 나은 구단에서 제의가 오면은 보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다른 구단들에서 제의가 오기 시작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스톤 빌라 이런 구단에서 제의가 오고 있는데 마요르카 구단에서 이적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도 안 보낸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적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건 전적으로 구단의 권한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랑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에는 마요르카 구단이 보내고 싶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상당히 다른 구단에 보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요르카 구단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마요르카 구단 입장에서는 2천만 유로라는 이 바이아웃을 통한 이적만 허용하겠다. 기존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이적료를 구단에 이제 내야 맞습니다. 우리가 선수를 이제 보내줄 수 있다. 조건을 딱 걸어놓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야, 근데 요 이강인 선수가 구두로 약속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이런 뭐 판례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건 좀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녹취돼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입증이 어려운 거잖아요. 구두 계약, 구두 약속 참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본인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으니까 왜 약속 안 지키냐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스페인 리그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에 바이아웃 조항을 의무로 두기 때문에 구단이 반대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이적할 길이 또 열려 있다 이런 해석도 그런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계에서 말하는 이적료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원 구단과의 그 계약을 파기하는 데 있어서의 과태료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바이아웃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적료라는 것 자체가. 이적료라는 것 자체를. 이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 구단을 데려오기 위한 과태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물어라. 바이아웃이라는 거는 일정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어떤 조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내기만 하면 이 선수가 자유계약이 되고 나와 우리와 계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해지 보증금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해지 보증금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계약 해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바이아웃을 금액을 낸다 그래도 새로운 선수랑 또 새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계약이 성사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 그 구단과의 계약 해지 금액인데 이 바이아웃 조항이 왜 생겼냐 하면은 과거에 이 루이스 피구 선수가 피구 선수 유명한 선수잖아요.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 이적할 때 이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는데 당시의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10억. 700억이 넘었어요. 맞습니다. 옛날인데도. 그러니까 설마 이 돈을 누가 내겠어 하는 마음으로 걸어놨는데 이걸 이제 누가 낸 거죠. 레알 마드리드라는 구단이니까.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 바이아웃이라는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약 9,200억 원. 그리고 호날두 선수가 레알에 있을 당시에 1조 1조를 넘겼어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1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데려가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강인 선수의 이번 바이아웃 금액이 보면은 약 269억 원.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치솟는 그 이적료를 감안하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마요르카 입장에서 이 정도는 줘야 한다.
라는 자세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강짜로 절대 못 간다 이게 아니라 네네. 바이아웃을 지불하면 데려가시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이아웃을 지불하고라도 네. 이강인 선수를 탐내는 다른 구단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올라와야지만 아마 이강인 선수 이적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될 것 같으세요? 어때요? 느낌은? 지금 이제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브라이튼 그리고 아스톤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이 정도가 꼽히고 있는데 뉴캐슬이나 아스톤빌라 가면 이제 EPL에서 열심히 그렇죠. 뛰겠네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뉴캐슬, 아스톤빌라, 브라이튼 이런 팀들은 EPL이잖아요. 잉글랜드 리그가 굉장히 스피드도 빠르고 몸싸움이 강한 리그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는 사실 좀 맞지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면 어떨까 했으나 여기는 또 주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 좋은 대우를 받지가 않고 가는 이상에는 마요르카에서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전 이 오후 1시 50분부로요. 제주도 남부 중산간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자, 인근에 계신 주민이나 여행객분들은 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도 이제 제주도 항공편 결항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제주도에 또 지금 대설경보가 발효가 됐네요.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리그 소식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네. 자, 우리에게는 이제 호날두 노쇼로 유명한 유벤투스. 네. 유벤투스 말이죠. 승점 15점 삭감. 이건 느낌상으로도 굉장히 중징계 같은데. 엄청난 중징계죠. 왜 받은 거예요?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 이 회계장부에서 네. 아까 말했던 우리의 그 이적료를 부풀려서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 이런 혐의를 지금 조금 받고 있는 겁니다. 줘놓고는 이적료 많이 준 것처럼 부풀려서 그렇죠. 차익을 챙겼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기업이 분식 회계 이중장부 가지고 네네. 신고한 액수와 실제로 집행한 액수가 다르면 유벤투스도 그 기업에 가깝죠. 거의. 이거 탈세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엄청난 기업이죠. 맞습니다. 자, 해외의 프로 구단은 엄청난 기업이다. 네. 자, 이번 유벤투스 분식 회계 여파가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구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게 보세요? 이제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과다책정의 당사자인 선수에게도 징계가 가기 때문인데 아이고, 그래요. 지금 토트넘에 있는 쿨루셉스키 선수 그리고 벤탄쿠르 선수 이 두 선수가 당시에 이제 이적을 했던 대상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가 적용되면은 현재 경기 토트넘 소속으로 1개월 이상 출전할 수 없는 클럽 입장에서 굉장히 날벼락 같은 중징계를 맞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유벤투스의 분식회계인데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으로 옮긴 선수들이다.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가담한 것도 아니고 말한 이적료를 지불했을 뿐인데 굉장히 또 알고 있는 상황이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런 분식회계 자체를 그렇죠. 하지만 불똥은 튄다. 맞습니다. 꽤 큰 불똥이 튀게 됩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출전 못한다고요? 선수들이 한 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시즌 동안에 타격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토트넘까지도 불똥이 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달려와서 숨가쁜 호흡으로 오늘 스포츠 소식을 전해주신 정현호 스포츠 PD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순서 다 나갔습니다. 이제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